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1801년경에 은거할 땅을 찾아 도시에서 이 황야로 들어와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리고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집을 방문한 로크우드라는 신사가 언시와 린튼 두 집안의 2대에 걸친 역사를 아는 늙은 가정부 엘렌 딘에게서 이야기를 유도해낸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언쇼 씨가 리버풀에 여행가서 흑인 아이 히스클리프라는 아이를 데려오는 1771년 무렵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쇼 집안의 딸 캐서린을 사이에 두고 히스클리프와 에드거 린튼 두 청년의 갈등이 일어나고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와 히스클리프가 서로 증오하게 되어 히스클리프가 가출, 캐서린과 에드거와의 결혼 이야기가 펼쳐지며 히스클리프는 에드거의 누이 동생 이사벨라와 결혼하고 그녀를 학대한다. 캐서린은 1784년경에 죽는다. 히스클리프의 캐서린에게로 향한 애모의 정은 그녀의 죽음으로도 식을 줄 모른다.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와의 사이에 난 사나이 린튼 에드거와 캐서린의 딸 캐시와 결혼하여 조금 후에 린튼은 죽고 미망인이 된 캐서린의 딸과 캐서린의 오빠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과의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캐서린 아씨의 장례식 날이었던 금요일은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던 좋은 날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날이 저물자 날씨가 굳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바람이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뀌더니 처음에는 비가 오다가 나중엔 진눈깨비와 눈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3주일 동안이나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앵초와 크로커스는 겨울처럼 눈더미 속에 덮이고 말았어요. 종달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일찍 돋아난 나무의 어린 잎들도 검게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를 쓸쓸하고 춥고 우울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주인님은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응접실을 아기방으로 만들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인형 같은 아기를 무릎에 얹고 흔들어 주면서 커튼도 없는 유리창에 소리 없이 눈송이가 쌓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와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화가 났어요. 한여겠거니 하고 저는 외쳤어요.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주인님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미안해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귀에 익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에드거 오빠는 주무시지 않아? 그리고 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옆구리에 손을 짚고 난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서링 하이츠에서 내내 뛰어오는 길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계속했습니다. 이따금 날듯이 뛰기도 했지. 나는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셀 수도 없어. 아이고 온몸이 쑤시는군. 놀라지 말아요. 숨을 돌리는 대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나가서 기머튼까지 날 데려다줄 마차를 불러줘야겠어. 그리고 하녀에게 내 옷장에서 옷이나 몇 가지 꺼내오도록 말해주고
갑자기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히스클리프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분명 웃고 있을 형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축 늘어진 채 눈에 흠뻑 젖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옷은 어느 때처럼 처녀티가 나는 차림이었는데 나이에는 어울렸지만 부인답진 않았습니다. 아니, 아가씨 하고 저는 소리쳤어요. 입은 것은 다 벗어버리고 갈아입으실 때까지는 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말도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밤엔 기모튼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마차를 부를 필요도 없어요. 아무래도 가야겠어 하고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걸어가든 타고 가든 말이야.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어. 어머, 이 목에 흐르는 것 좀 봐. 불을 쬐니까 따끔따끔 쑤시는군. 아가씨는 제가 그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몸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차비를 하도록 이르고 하녀가 필요한 옷가지를 꾸리기 시작한 다음에야 아가씨는 상처에 붕대도 감고 옷을 갈아입는데 더 거들도록 했습니다. 자, 엘렌 하고 아가씨는 제가 일을 끝마치자 난로 앞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찻잔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앞에 앉아. 그 불쌍한 캐서린 언니의 아기는 저리 뉘어놓고 난 보기 싫단 말이야. 내가 들어올 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해서 캐서린 언니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안 돼. 나도 몹시 울었어. 정말 누구나 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난 누구보다도 울었어. 엘렌도 기억하겠지만 우린 싸우고 나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어. 그래서 난 지금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놈에겐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아. 그 짐승 같은 놈에게는 참 그 부젓가락을 이리 줘. 내가 지니고 있는 그의 물건이라고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아가씨는 가운데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더니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원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가씨 하고 저는 말을 막았습니다. 얼굴에 감은 손수건이 풀려서 상처에서 또 피가 나겠어요. 차려두고 좀 쉬세요. 그리고 웃질랑 마세요. 이 댁은 아직 웃음이 나올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도 웃을 입장이 아니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저 애 좀 봐. 내내 울고 있잖아. 1시간 동안만 그 우는 소리 좀 안 들리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줘. 난 그 이상 여기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초인종을 울려서 하녀를 부리고는 아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어서링 하이츠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니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요. 난 여기 있어야 하고 또 있고 싶기도 해 하고 아가씨는 대답했습니다. 오빠를 위로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두 가지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집이 진짜 내 집이니까.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자가 나를 그대로 놓아두질 않을 거야. 내가 점점 살이 오르고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그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들이 즐겁게 지낸다면 우리의 편안한 생활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내 소리가 들리거나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해도 아주 귀찮게 생각할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니 이젠 안심이 돼. 내가 그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안면 근육이 일그러지고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 된단 말이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기억할 수는 있고 또 아직도 그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는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어.
만일 아니 설령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악마 같은 성질은 어떻게든 모습을 드러냈을 거야. 캐서린 언니는 그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극진히 존경했으니 지독히도 별난 춤이었지. 정말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만 진정하세요. 그도 사람인거려 하고 저는 말했어요.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세상엔 그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그자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아가씨는 반박했습니다. 사람이란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야, 엘렌. 그런데 그는 내 마음을 파괴해 버렸으니 나에겐 그를 동정할 힘도 없어. 그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신음하고 캐서린 언니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린데도 난 동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이사벨라 아가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을 훔치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고 물었지? 그냥 심술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게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새빨갛게 단 족집게로 신경을 집어내려면 주먹으로 머리를 두드릴 때보다 훨씬 더 냉정이 필요한 거야. 그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자 그가 뽐내는 악마 같은 조심성도 잊어버리고 살인이라도 할 듯이 폭력을 휘두른 거야. 나는 그를 격노하게 할 수 있었다는데 쾌감을 느꼈어. 쾌감이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나의 본능을 눈뜨게 한 거야. 그래서 난 아주 뛰쳐나왔지. 만약 내가 다시 그 소나기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복수라도 하게 내버려 두었어. 히스클리프, 난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몸서리가 날 지경이야.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마치 남의 집 사람처럼 거의 집에 안 들어왔어. 천사가 먹어주었는지 아니면 땅속에 있는 친척한테서 얻어먹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을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일이 없어. 그는 동이틀 무렵에야 겨우 돌아와서는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마치 귀찮게 그를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듯이. 거기서 그는 감리교 신자처럼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가 애원하는 신이란 오직 아무 감각도 없는 흙이 되어버린 캐서린 언니지. 그리고 어쩌다가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려도 이상스럽게 하느님도 악마와 혼동이 되는 거야. 그는 또 나가는 거야. 언제나 이 집으로 곧장 내려가는 거지. 오빠는 왜 경관을 불러? 그를 가두지 않는지 모르겠어. 난 캐서린 언니가 죽어서 슬프기는 했지만 덕분에 그 더러운 압박에서 풀려난 요 며칠 동안을 즐거운 휴가라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드디어 그 구슬픈 정적은 부엌 쪽에서 난 덜컥거리는 빗장 소리로 깨졌어. 히스클리프 씨가 어느 때보다 일찍 밤섬에서 들어온 거야. 아마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을 거야. 문은 잠겨 있었어. 다른 문으로 들어오려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군. 내가 참고 있던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말로 터뜨리며 일어나니까 문 쪽을 응시하고 있던 핸들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돌아보았어. 5분쯤 들여놓지 않겠소 하고 핸들리는 소리쳤어. 괜찮겠죠? 그러며 나를 위해선 밤새도록 못 들어오게 해도 좋아요 하고 나는 대답했어.
어서 문을 잠그고 빗장을 내려요. 히스클리프 씨가 현관 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언쇼는 문을 잠그고 빗장을 내려버렸지. 당신이나 나나 하고 그는 말했어. 밖에 있는 녀석에게 갚아줘야 할 큰 빚이 있어. 우리 두 사람 다 겁쟁이가 아닌 바에야 서로 힘을 합해서 그 빚을 갚을 수도 있을 거요. 당신도 오빠처럼 마음이 약한가요? 끝까지 참고 견디려 했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은 없어? 나도 이젠 참는 게 지겨워요 하고 나는 대답했지. 자신에게 되돌아오지만 않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복수를 하겠어요. 하지만 배반이나 폭력은 양쪽 끝이 다 뾰족한 창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걸 받는 사람보다 더 크게 다치는 법이죠. 그는 내가 넬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한 그 칼이 달린 피스톨을 가슴에서 꺼내더니 촛불을 끄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낚아채고는 그의 팔을 붙들었지. 나는 잠자코 있을 수는 없어요 하고 나는 말했어. 저희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문이나 잠근 채 가만히 있어요. 안 돼요. 난 이미 결심을 했어. 기어코 해치우고 말겠어. 하고 그 자포자기한 사람은 외치는 것이었어. 당신이야 뭐라고 하든 난 당신을 위해 하겠소. 그리고 헤어튼을 위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나를 감싸기 위해서 골치를 앓을 필요는 없어. 캐서린도 이미 가버렸고 내가 당장 목이 찔려 죽는데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사람은 없을 테니 끝장을 낼 때가 온 거요. 히스클리프가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내 뒤에 창문이 마룻바닥에 툭 떨어지더니 그의 검은 얼굴이 징그럽게 나타나는 거야. 문 칸막이 사이가 너무 좁아서 그의 어깨가 들어오지 못했어. 난 못 들어오겠거니 안심하고 미소를 띄었지. 머리와 옷에는 흰 눈이 묻어있고 추위와 노여움으로 드러난 식인종 같은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거야. 이사벨라, 날 들여보내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테니 하고 그는 조지프의 말맞다나 울러대는 것이었어. 난 살인은 싫어요 하고 대답했어. 힌들리 씨가 칼이 달린 피스톨에 시탄을 끼워가지고 서 있어요. 그럼 부엌문으로 들어가게 해줘 하고 그가 말했어. 힌들리가 먼저 가 있을걸요? 하고 나는 대답했지. 이까진 눈보라도 못 참다니 당신의 애정도 그렇고 그렇군요. 보잘것없는 애정이에요. 여름달이 비치는 동안에는 편안히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가을바람이 다시 불기만 하면 당장 당신은 피에 달아나고 말 거예요. 히스클리프, 나 같으면 그녀의 묘 위에서 누워서 충성스러운 개처럼 죽을 거예요. 지금 세상은 확실히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분명 캐서린 언니는 삶의 모든 즐거움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녀 없이 산다는 것을 당신이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지 난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녀석이 거기 있어? 하고 흔들리는 소리치면서 문짝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 팔을 내밀 수만 있다면 쏘아버리겠는데.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히스클리프가 힌들리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기 때문에 총에 달린 칼이 접히면서 언시오 손이 베어졌어. 히스클리프는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총을 그의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어. 그러고 나서 그는 큰 돌멩이를 집어 창과 창 사이의 칸막이를 때려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어. 상대편은 동맥인지 정맥인지가 끊겨서
심한 통증과 많은 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그는 이에서 덜덜 소리가 나도록 나를 흔들더니 조지프 옆에 내동댕이 쳤어. 영감은 끈질기게 그의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일어서더니 곧장 우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거야. 린튼 어른은 치안판사니까 아무리 마나님을 잃으셨더라도 이런 사건은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히스클리프도 내 입으로 그 사건의 요점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내가 달갑지 않게 설명을 하니까 그는 증오감이 치밀어 시근덕거리며 내 옆에 서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마음에 걸릴 게 없어서 마음껏 먹었어. 묵묵히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가끔 눈길을 주면서 난 일종의 만족감과 우월감 같은 걸 맛보았고 또 아무 거리낌 없는 마음의 위안 같은 걸 느꼈지. 식사를 한 뒤 어느 때와는 달리 대담하게 난로가에 가서 언쇼 자리를 돌아 그 옆 부석자리에 앉았어. 히스클리프는 내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난 마치 그의 모습이 화석이라도 된 것처럼 침착하게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그의 얼굴을 이모저모 뜯어보았어. 전에는 아주 남다르게 생겼구나 싶던 것이 그땐 몹시 독살스럽게 보이면서 이마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어. 그의 뱀 같은 두 눈도 잠을 못 자서 거의 빛을 잃고 그때 눈썹이 젖어 있는 걸 보니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야. 입술에서도 그 사나운 냉소는 가셨고 말할 수 없이 슬픈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어. 그게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비통한 꼴에 난 그만 얼굴을 가리고 말았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자의 꼴이란 난 속이 후련해지고 쓰러진 적을 모욕하는 것 같아 야비하기는 하지만 한바탕 복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건 오직 그가 약해졌을 때뿐이니까. 아이고 저런, 이젠 그만하세요 아가씨 하고 저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가씨는 평생 성경은 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족하죠. 거기에 아가씨까지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은 비겁하고 지나친 것이죠. 어느 때 같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엘렌. 하고 아가씨는 말을 계속했어요. 힌들리가 물이 먹고 싶다기에 한 잔 따라주고 어떠냐고 물어보았지. 난 더 아프고 싶은데 그렇지 않군 하고 그가 대답했어. 그런데 팔은 그렇게 다치고 온몸이 마치 도깨비 떼들과 한바탕 싸우고 난 것처럼 쑤시는걸. 네, 그럴 거예요 하고 나는 말했지. 가슴과 어깨에 온통 멍이 들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 하고 그는 대답했어. 그건 왜 묻는 거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가 날 쳤단 말인가요? 발로 밟고 찬 다음 바닥에다 메어 쳤어요 하고 나는 작은 소리로 일러줬어. 그리고 당신을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기야 그는 반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이상이지요. 언쇼 씨도 나처럼 우리 공동의 원수인 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어. 그런데 그는 슬픔에 빠져서 주위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었어. 그가 오래 서 있을수록 그 흉악한 마음씨가 얼굴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 아니, 저자는 이미 당신의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죽였으면 됐지 하고 나는 큰 소리로 깨우쳐 주었지. 우리 집에서는 히스클리프만 아니었더라면 당신의 누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두들 믿고 있어요. 결국 저런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게 나아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저자가 오기 전에는 캐서린 언니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생각하면 그날이 저주스러워져요. 아마 히스클리프는 그날이 저주스럽다는 걸 그렇게 말한 나 자신보다도 더 절실히 느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는 정신이 든 것을 알았어. 두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제 속에 뚝뚝 떨어지며 답답한 한숨을 내쉬는 걸 보았으니 말이야. 미안해요 하고 나는 대답했지. 하지만 나도 캐서린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의 오빠도 시중들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돌보는 거예요. 언니가 죽고 나니까 난 핸들리 씨에게서 언니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고 나는 언제든지 도망칠 태세를 갖추면서 말을 계속했어. 만약 캐서린 언니가 당신을 믿고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그 우스꽝스럽고 더럽고 창피한 칭호를 가지게 되었더라도 곧 나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을 거려. 언니인들 그 지긋지긋한 행동을 조용히 참고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밉살스럽고 넌더리가 나서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긴 의자의 등받이와 원쇼 씨의 몸이 나와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식탁 위에 있는 식사용 나이프를 짚더니 나를 향해 던지는 것이었어. 나이프가 내 귀 밑에 맞는 바람에 난 하던 말을 끝내지 못했지.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힐끗 보니까 그가 미친 듯이 날 쫓아오는 것을 힌들리가 껴안고 막는 바람에 둘이 서로 끌어안고 난로 위로 넘어지고 말았어. 부엌을 빠져 달아나면서 나는 조지프에게 빨리 주인한테 가보라고 일러주고 문간에서 의자의 등받이에다 강아지 몇 마리를 매달아 놓고 놀고 있는 헤어튼을 넘어뜨리고는 연옥을 빠져나온 영혼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가파른 길에 뛰어 달려왔어. 그리고 꾸불꾸불한 그 길을 벗어나 곧장 들판을 지나 뒹굴듯 둑을 넘고 늪을 건너 우리 집의 불빛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온 거야. 이제는 다시 그 워서링 하이츠의 지붕 아래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보내는 것보다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라는 선고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 이사벨라 아가씨는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모자와 내가 가져온 큰 쇼를 씌워달래더니 1시간만 더 있다 가라는 나의 간청도 뿌리치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에드거 서방님과 캐서린 아시오 초상에 입을 맞추고 내게도 같은 인사를 한 다음 마차 있는 대로 내려갔습니다. 펜이란 놈이 옛 주인을 만나 기뻐 어쩔 줄 몰라 미친 듯 지서대며 따라갔어요. 아가씨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떠난 다음 다시는 이 고장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차차 안정이 되자 우리 주인 어른과는 규칙적인 편지 왕래가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새로 옮겨간 곳은 남쪽 지방 런던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아가씨는 도망간 지 몇 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린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부터 병치레가 잦은 허약한 아이라는 소식을 아가씨는 전했습니다. 하루는 히스클리프 씨가 마을에서 나를 보더니 이사벨라가 어디 사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면 히스클리프는 곧잘 그 어린애에 대해서 묻곤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듣고는 험상궂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들은 내가 어린 것도 미워하기를 바라고 있지? 다들 당신이 그 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내가 데려올 거야. 하고 히스클리프는 말했어요. 내가 데려오고 싶을 때는 말이야.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 아씨가 돌아가신 지 13년쯤 뒤인데 그때 린트는 12살 아니면 아마 그보다 좀 더 되었을 때였죠. 이사벨라 아가씨가 뜻밖의 찾아왔던 다음날 저는 주인 어른에게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주인 어른은 남과 이야기하기를 피했고 의논 같은 걸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겨우 기회가 생겨서 주인 어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누이가 남편에게서 뛰쳐나왔다고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 온순한 사람도 그럴 수 없다고 할 만큼 지독하게 히스클리프를 미워했거든요. 그분의 증오감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웠던지 히스클리프를 만날 만한 장소나 소문이 들릴 만한 곳에는 아예 가질 않았으니까요. 캐서린 아씨를 잃은 슬픔과 그런 증오의 감정 때문에 그분은 아예 세상과는 등을 져버렸어요. 그분은 치안판사 일도 걷어치우고는 교회에조차 나가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고 숲과 울타리 안에서 완전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오직 다른 일이라고는 들판을 홀로 산책하거나 부인 무덤을 찾아가는 일뿐이었지만 그나마 대개는 저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않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워낙 착하신 분이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불행하게만 지낼 수는 없었죠. 그분은 캐서린 아씨의 영혼이 나타나 주도록 빈다든지 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것을 체념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흔해 빠진 즐거움보다는 감미로운 우수의 동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열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애정과 천국에 대한 희망에 찬 동경으로 부인을 회상했고 부인은 틀림없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지상에서 위안과 애정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며칠 동안 그분은 돌아가신 부인의 어린 후계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냉담은 4월의 눈처럼 녹아버리고 그 조그만 아기가 더듬더듬 말을 하고 아장아장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벌써 아기는 독재자처럼 그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그 아기에겐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그분은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일이 없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본명대로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 이름을 줄여서 부르지 않은 것은 아마 히스클리프가 그렇게 부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 아기는 언제나 캣이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분에게는 아기 엄마와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 관련을 맺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애정은 아기가 그분의 아이라는 것에서보다는 그 부인의 아이라는 데서 훨씬 더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과 힌들리 언쇼를 비교해 보았는데
왜 두 사람의 행동은 비슷한 환경인데도 그렇게 반대되는 것일까 하고 만족한 설명을 얻으려고 애써 보았어요. 그들은 다 같이 좋은 남편들이었고 또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좋든 싫든 같은 길을 걷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가 더 똑똑해 보이는 힌들리가 오히려 더 나쁘고 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거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경우를 난파한 배에 비긴다면 힌들리는 배가 암초에 부딪혔을 때 달아나 버리고 선원들도 배를 건지려고 애쓰지 않고 소동과 혼란 속에 빠져 그들의 불행한 배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와 반대로 린튼 주인님의 경우는 충실하고 성실한 인간성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용기를 보이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도 그를 위로한 거지요. 한쪽은 희망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희망을 버렸어요. 그분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했으니 마땅히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죠. 힌들리 언쇼시의 죽음은 대체로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누이인 캐서린 아씨의 뒤를 바로 따른 것입니다. 반년도 채 못 되었으니까요. 이 댁에선 모두 그가 죽기 전에 사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장례식 준비를 돕기 위해 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됐으니까요. 케네드 선생님이 주인님에게 그 일을 알리러 왔더군요. 안녕 넬리 하고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뜰로 들어서며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이른 때라 금세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나와 넬리가 문상을 가야 할 차례가 왔어. 자, 누가 죽었는지 알겠어? 누가 죽었어요? 하고 저는 당황하며 물었죠. 어디 알아맞혀봐요. 하고 그는 말에서 내려 말 고삐를 문고리에다 걸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앞치마 자르고 잡고 울 준비나 하지. 꼭 그래야 할 테니까. 히스클프 씨는 아니겠죠? 네? 하고 저는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가 죽어도 울 거요? 하고 의사가 말했어요. 아니 히스클리프야 건장한 젊은 친구지. 오늘따라 더 팔팔해 보이던데. 지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이요. 부인이 나간 뒤로 빠졌던 살이 다시 찌고 있어. 그럼 누구예요? 케네드 선생님? 저는 조바심이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힌들리 언셔요. 당신의 옛 친구 힌들리 말이요. 하고 그는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나에겐 나쁜 친구였지. 요즘 한동안은 지나치게 난폭해져서 만나지 않았지만 말이요. 그거 봐요. 내 울 거라고 그랬지? 그러나 낙담하지 마오. 그는 마음껏 취해가지고 그답게 죽은 거요. 가엾은 친구지. 나도 섭섭하오. 사람은 누구나 옛 친구를 잃는다는 건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지. 그 친구에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궤벽이 있어. 나도 몹쓸 짓을 여러 번 당한 일이 있지만 말이요. 그 사람 이제 겨우 27살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넬리와는 동갑이군 그래. 둘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받은 충격은 아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저에게는 훨씬 더 컸습니다. 옛날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케네드 선생님더러는 다른 하인을 데리고 주인님께 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마치 혈육이라도 잃은 듯 마구 울었답니다. 주인님은 그 무렵 그런 일을 돌보실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라고 제게 이르시고는 마침내 제가 워서링 하이츠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변호사는 언쇼시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저와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히스클리프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사실을 안다면 헤어트는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신세라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그 애의 아버지는 빚을 지고 죽었어요 하고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재산이 몽땅 저당 잡혀 있으니 상속인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는 채권자의 마음에 다소나마 그에 대한 관심이 우러날 수 있는 계제를 만들어 되도록 그 애를 모아서 너그럽게 처리하도록 채권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뿐입니다. 워서링 하이츠에 도착하자 저는 모든 일이 제대로 잘 돼 나가는지 보려고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몹시 근심스러워 보이던 조지프는 내가 온 것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기왕에 온 것이니 남아서 장례식 준비나 맡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사실은 하고 그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의 시체는 장례식을 치를 것도 없이 내 거리에 내다 묻어야 해. 어제 오후에 내가 10분쯤 집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나를 못 들어오게 집의 양쪽 문을 다 잠가놓고 일부러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죽은 거야. 오늘 아침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았더니 긴 의자에 벌떡 드러누워 있더군. 껍질을 벗기거나 머리가죽을 벗긴데도 깰 것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케네드 선생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선생이 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저놈은 시체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죽어서 차디 차고 빳빳하게 굳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 그 녀석 때문에 그 이상 법석대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늙은 하인도 그의 이야기를 인정은 하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저 양반이 의사를 부르러 가져왔으면 하고 생각했어. 주인 어른은 내가 더 잘 보살펴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떠날 때는 돌아가시지는 않았거든. 절대로 돌아가실 기미는 없었단 말이야. 저는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러야 한다고 우겼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만은 잊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그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내색으로 내내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무사히 치르고 났을 때 느끼는 그런 냉철한 만족함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라고 할까요. 헤어튼 도련님과 함께 영구를 따라가기 전에 그는 그 불행한 아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묘하게 즐겁다는 듯이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제 너는 내 거야. 나무를 구부러지게 하는 바람을 맞고도 이 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즐거웠던지 히스클리프의 구렛나룻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볼을 쓰다듬기도 했지만 저는 그 말뜻을 알아채고 신랄하게 꼬집어줬지요. 여보세요. 그 도련님은 저와 함께 스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가야 해요. 도련님이 당신 것이라니 세상에 그런 수작이 어디 있어요? 린튼이 그렇게 말했던가? 하고 그는 다잡아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주인님께서 도련님을 데리고 오라고 분부하셨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 악당은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당에선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지.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아이를 하나 길러보고 싶은 생각인데 만약 그가 그 애를 데려간다면 난 그 대신 내 자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인에게 전해. 아무 소리 없이 헤어튼을 보내지도 않겠지만 언젠가 내 자식을 데려온다는 건 틀림없어. 잊지 말고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줘. 이러한 말을 듣고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말씀드렸더니 처음부터 별로 흥미가 없다는 듯이 듣고 있던 에드거 린튼 주인님께서는 그 이상 더 간섭하려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주인님께 그럴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는 모르죠. 식객이던 사람이 이제는 워서링 하이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빈틈없는 소유권을 쥐고서 언쇼가 도박에 미쳐 현금을 빌리기 위해서 소유주를 몽땅 저당 잡혔는데 그 저당권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변호사에게 증명하고 다음에 변호사는 그것을 또 린튼 주인님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헤어튼 도련님은 지금쯤 이 일대에서는 첫째가는 청년이 되었을 것인데 꼼짝없이 아버지의 오랜 원수 손에 매달려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월급도 못 받는 하인이 되어 살고 있는데도 옆에서 살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암담한 시기가 지난 후 12년 동안은 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면 어린 아가씨의 잔병치레 정도였는데 그야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다 같이 한 번씩은 치러야 할 병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 없이 처음 6개월이 지나자 아가씨는 낙엽송 자라듯 자라나서 린튼 마님의 무덤 위에 두 번째로 히스꽃이 피기 전에 혼자서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귀여운 아기가 쓸쓸한 집안에 밝은 햇빛을 비치게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쇼댁의 아름다운 검은 눈에다 린튼댁의 고운 살결과 오밀조밀한 생김새에 노란 고스머리를 물려받은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거칠지는 않았지만 활발한 성질로 애정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고 발랄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렬한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머니를 연상시켰지만 그러면서도 닮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둘기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점도 있고 목소리는 상냥하고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화를 내도 결코 난폭하지 않고 애정면에서도 결코 분별 없이 격렬한 게 아니라 깊고 부드러웠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타고난 성품을 깎는 결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건방지게 되는 버릇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성품이 좋건 나쁘건 귀엽게 자란 아이들에게 있게 마련인 고집도 있었습니다. 혹 하인이 그 아이를 성가시게 굴기라도 할 때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이를 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인님께서 그저 눈짓으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기색이 보이기만 하면 매우 슬픈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야단이었습니다. 사실 주인님은 엄한 말씀이라고는 한마디도 한 일이 없었어요.
주인님께서는 따님의 교육을 전적으로 자신이 몸소 맡았으며 또 그걸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님은 다행히 호기심도 있고 이해가 빨라서 곧잘 애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주인님은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셨죠. 캐시는 13살이 될 때까지 혼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린튼 주인님은 어쩌다 캐시를 데리고 일마일쯤 나가시는 일은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데리고 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머튼이라는 마을도 캐시의 귀에는 생소한 이름이었고 자기 집 이외에 캐시가 가까이 가보거나 안에 들어가 본 집이라고는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워서링 하이츠나 히스클리프 씨 따위에게는 그녀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캐시는 완전히 바깥 세상과는 격리된 생활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더러는 육아시 창밖으로 그 고장 경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렌, 난 얼마나 있으면 저기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산 너머 저쪽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 바다가 있을까? 아니에요, 캐시 아가씨. 그 너머에도 또 저런 산이 있어요.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럼 저 황금빛 바위들은 그 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고 캐시는 언젠가 물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페니스턴 절벽이 그녀의 마음을 끌었는데 특히 햇빛이 그 절벽과 제일 높은 봉우리에 비치고 그 밖의 풍경 전체에 모두 그늘이 질 때는 더욱 마음이 끌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절벽은 메마른 커다란 돌덩어리인데 그 틈바구니에는 작은 나무 하나도 자랄 만한 흙이 없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럼 여기는 벌써 저녁때가 되었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오래까지 환하지? 하고 캐시는 물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죠. 하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기는 너무 높고 험해서 아가씨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겨울이 여기 오기도 전에 그곳에는 벌써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동북쪽에 있는 저 시커먼 골짜기 아래에는 눈이 보일 때도 있는 거려. 어머, 그럼 엘렌은 저기에 올라가 본 일이 있겠네? 하고 캐시는 기뻐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나도 어른이 되면 올라갈 수 있겠군. 아빠도 가보셨을까, 엘렌? 아빠는 말이에요, 아가씨. 하고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런 데는 일부러 가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빠와 함께 산책하는 저 들판이 더 좋죠. 그리고 스러시 크로스 숲이 이 세상에선 제일 좋은 곳이고요. 하지만 난 이 숲은 가봐서 알지만 저긴 모르거든 하고 캐시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제일 높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 참 좋은 거야. 언제든 내 조랑말 미니를 타고 한번 가봐야지. 하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곳에 선녀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가씨의 머리에는 온통 그 계획을 실현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캐시는 그 일을 가지고 린튼 주인님에게 졸라댔습니다. 주인님은 캐시가 좀 더 큰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캐시는 달수록 나이를 따지고 있는 듯 이제 페니스턴 절벽에 갈 만큼 컸지 않아? 하고 입버릇처럼 물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 돌아서 어서링 하이츠 바로 옆으로 나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듣는 대답은 언제나 아직 멀었어. 아가, 아직 너는 어려 라는 말뿐이었죠.
히스클리프 씨 부인은 남편을 떠나 12년 남짓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아가씨네 친정 식구는 모두가 약골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와 에드거 서방님 두 분은 다 이 고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혈색 좋은 건강체는 아니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가 마지막 앓은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두 분 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일종의 열병으로 처음에는 대단치 않지만 불치의 병이어서 뒤에 가서는 갑자기 재촉하는 듯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병이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는 넉 달 동안이나 병으로 신음하신 뒤에 결과를 예측한 듯한 내용의 편지를 오라버님께 보내왔어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마지막 인사도 드리고 싶고 또 닌튼을 오라버님 손에 안전하게 맡겨두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히스클리프는 아이의 양육이랄지 교육에 대한 짐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가씨는 믿었던 것이죠. 주인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가씨의 청에 응했습니다. 보통 일로는 집을 떠나는 걸 매우 꺼렸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곧장 달려가셨습니다. 집을 비우시는 동안 캐시를 각별히 보살피라고 저에게 당부하시면서 따님을 숲 바깥으로 비록 저와 함께라도 나가 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분부하셨어요. 주인님에겐 따님이 혼자 다닌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님은 3주일 동안 나가 계셨습니다. 캐시는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 쓸쓸해서 책도 읽지 않고 놀지도 않으면서 서재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니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 뒤부터는 가끔 실증이 나서 짜증스럽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무렵 저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먹은 때라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캐시를 즐겁게 해줄 수는 없어서 캐시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저는 캐시 혼자서 뜰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해보았습니다. 걷기도 하고 말을 태우기도 했죠. 그리고 캐시가 돌아온 뒤에는 그 애가 실제로 한 일이며 머릿속에 상상한 모험 따위를 모두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캐시는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재미가 나서 아침을 먹고 나가면 차 마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날 밤이면 캐시의 공상에 찬 이야기를 들으며 지냈죠. 대문은 대개 잠겨져 있었고 또 열려 있더라도 혹시 혼자서 함부로 뛰어나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캐시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리라는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캐시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8시쯤 되었을 때인데 캐시가 제게 오더니 오늘은 자기가 아라비아 상인이 되어 대상을 거느리고 사막을 건너게 되어 있으니까 캐시와 조랑말 1마리, 낙타 3마리가 먹을 식량을 충분히 주어야 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3마리란 큰 사냥개 1마리와 포인터 2마리를 두고 말한 것이랍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잔뜩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말 안장 한쪽에 매달아 주었죠. 캐시는 7월의 햇빛을 가리기 위해 차양의 넓은 모자와 망사 베일을 쓰고 요정처럼 깡충 즐겁게 말에 뛰어오르더니 빨리 달리지는 않고 일찍 돌아와야 한다는 저 세심한 충고를 비웃는 듯이 즐겁게 웃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말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 장난꾸러기는 차 마실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동행 가운데 사냥개는 나이를 먹어
편안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캐시 아가씨와 조랑말 두 마리의 포인터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나중엔 저도 캐시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당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생울타리에서 한 일꾼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저는 그에게 아가씨를 못 보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보았어요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나한테 째찍으로 쓸 가지를 베어달래 가지고는 조랑말을 타고 저쪽 울타리에 제일 낮은 곳을 뛰어넘어서 어디론지 달려가 버리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대뜸 캐시가 틀림없이 페니스턴 절벽 쪽으로 갔으리란 생각이 들더군요. 캐시는 어떻게 될까 하고 외치고는 그 인부가 고치고 있던 울타리와의 뚫린 곳을 빠져나가 곧장 큰 길로 나갔습니다.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몇 마일을 뛰다시피 걷다 보니 마침내 어서링 하이츠가 보이더군요. 그러나 멀리서건 가까이서건 캐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절벽은 히스클리프 씨 집에서 1마일 반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저택에서는 4마일이나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캐시가 절벽에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져서 죽었거나 어디 뼈라도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안한 마음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워셔링 하이츠 옆을 급히 지나가는데 포인터 중에서 제일 사나운 첼리란 놈이 머리가 붓고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집 유리창 밑에 누워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다행이구나 싶어 반갑더군요. 저는 옆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뛰어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마구 두드렸죠. 전에 기머튼에서 살던 저도 아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언쇼 씨가 돌아가신 뒤부터 그 집 하녀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하고 그 여자는 말했어요. 작은 캐시를 찾으러 오셨군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잘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인 양반이 안 계셔서 다행이군요. 그럼 주인 양반은 집에 안 계시군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뛰어온 데다 놀란 나머지 매우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네, 안 계시다니까요. 하고 그녀는 대답하더군요. 주인도 안 계시고 조지프도 나갔어요. 1시간 남짓 있어야 돌아올 거예요.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구려. 들어가 보니 저의 길 잃은 양 캐시는 캐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쓰던 조그만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면서 난로가에 앉아있더군요. 의자는 벽에 걸어놓고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지 전에 없이 쾌활한 기분으로 헤어튼에게 히히덕거리며 제잘거리고 있는 거예요. 헤어튼은 벌써 건강한 18살의 청년이 되어 꽤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듯 캐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캐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거침없는 여러가지 이야기며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도 하시는군요, 아가씨. 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을 화낸 얼굴로 감추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말은 다 탔어요. 다시는 문 밖에도 내보내지 않겠어요. 정말 얌전하지 못한 아가씨 같으니. 어머나 웰렌 하고 캐시는 유쾌하게 외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어요. 오늘 밤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탐인데 용케 찾아왔네. 엘렌은 그 전에 여기 와본 일이 있어? 저 모자나 쓰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캐시 아가씨, 난 캐시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캐시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토라져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아가씨를 찾느라고 온 동네를 쏘다니며 애를 태운 것이 갚아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버지께서 아가씨를 내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살그머니 빠져나가다니. 이제 아가씨가 깜찍한 작은 여우 같은 아가씨라는 걸 알았으니 아무도 다시는 아가씨를 신용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쨌다는 거야? 하며 아가씨는 흐느껴 울더니 곧 울음을 그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은 걸. 그러니까 아빠는 야단치시지 않을 거야, 엘렌. 아빠는 엘렌처럼 그렇게 화내지 않으신단 말이야. 자, 이리 오세요 하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리본을 매줄게요. 이제 우리 화내지 말아요. 아이 창피해. 13살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어린애 같은 짓을 하다니. 캐시가 모자를 벗어버리고 제 손이 닿지 못하도록 굴뚝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고 하녀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아가씨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딘부인. 우리가 붙든걸요 뭐. 아가씨는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냥 갈 참이었어요. 그런데 헤어튼이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산길은 험하니까요. 헤어튼은 이런 말이 오고 가는 동안 거북해서 말도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제가 나타난 것이 마땅치 않은 눈치이기도 했지요.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고 저는 그 여자의 참견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어요. 10분만 있으면 어두워져요. 말은 어디 있어요, 아가씨? 그리고 피닉스는 어디 있고? 빨리 서두지 않으면 떼어놓고 갈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말은 뒤 곁에 있어 하고 캐시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도 저기 가둬두고. 피닉스는 물렸어. 첼리도 물리고.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화를 내니까 말하지 않을 테야. 저는 모자를 집어들고 다시 씌워주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캐시 편을 드는 걸 알고는 방안을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자 생쥐처럼 가구 위로 뛰어넘었다 밑으로 빠졌다 뒤로 숨었다 하는 바람에 쫓아다니는 제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헤어튼과 하녀가 웃으니까 캐시도 따라 웃으면서 점점 더 약오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나 화가 나던지 저는 소리치고 말았지요. 이봐요 아가씨, 이게 누구네 집이란 걸 아가씨가 안다면 더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긴 내 아빠네 집이지 그렇잖아? 하고 캐시는 헤어튼을 돌아다보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헤어튼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캐시의 두 눈은 헤어튼의 눈과 꼭 닮았는데도 그는 캐시의 눈길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네 집이야? 너 주인네 집이야? 하고 캐시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헤어튼은 또 다른 감정으로 더욱 얼굴이 붉어지더니 중얼중얼 욕지거리를 하면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저의 주인은 누구야? 하고 귀찮은 아가씨는 나를 보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애는 우리 집이니 우리 식구들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저애가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지. 그런데도 저애는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거든. 저애가 하인이라면 그렇게 불렀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아? 헤어튼은 이 말을 듣자 먹구름처럼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캐시를 흔들어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내 말을 데려다 줘야지 하고
마치 자기 집에서 어린 마부에게 명령하듯이 그 미지의 친척에게 캐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넌 마귀 사냥꾼이 나온다는 늪도 보고 너가 말한 그 요정 이야기도 듣고 싶어. 그러니 빨리 해. 뭐라는 거야? 말을 데려오라는데. 내가 너까지 것 하인이 되기 전에 내가 돼지는 꼴을 보고 말겠다 하고 그 젊은이는 덤벼들듯이 말하더군요. 뭘 보고 말겠다고? 캐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요 건방진 마귀 같은 거사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 봐요. 캐시 아가씨 좋은 친구를 알게 되었군요 하고 제가 가로막았죠. 젊은 아가씨 앞에서 그런 말을 쓰다니 제발 저 사람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자, 우리 미니를 찾아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엘렌 하고 캐시는 놀라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참아?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애한테 내가 뭘 시키면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너가 말한 것을 아빠한테 이를 테니 두고 봐. 헤어트는 그따위 위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캐시는 부하가 나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당신이 말을 끌고 와요 하고는 캐시는 하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개도 당장 풀어놓으란 말이야. 조용히 해요 아가씨 하고 그 말을 들은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얌전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 헤어튼 도련님은 주인 양반의 아드님은 아니지만 아가씨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가씨 시중을 들러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애가 내 사촌이라니? 하고 캐시는 비웃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하고 캐시를 꾸짖은 그 하녀가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엘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못하게 해줘 하고 캐시는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사촌을 데리러 가셨단 말이야. 내 사촌은 신사의 아들이야. 네 하며 캐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시골뜨기와 집안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진 거죠. 그만 조용히 해요 하고 제가 가만히 말했죠. 누구나 사촌은 많을 수 있고 별의별 사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캐시 아가씨. 그렇다고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사촌들이 싫고 나쁜 사람들이라면 만나지 않으면 그뿐인 거예요. 저 애는 아냐. 내 사촌이 아니란 말이야 엘렌 하고 캐시는 다시 슬픈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라도 하려는 듯 제품에 몸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캐시나 그 하녀가 서로 공연한 이야기를 했다 싶어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캐시가 그런 말을 했으니 린튼 주인님이 머지않아 런던에서 사촌을 데리러 온다는 사실이 틀림없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주인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캐시는 대뜸 그 하녀가 말한 버릇없는 친척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잠시 울음을 멈추고 캐시는 두려움과 증오에 찬 눈초리로 힐끗 헤어튼을 살피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캐시가 그 불쌍한 사촌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튼은 체격도 좋고 힘이 센 젊은이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튼튼하고 건강했으니 밭에서 일할 때나 벌판에서 토끼 같은 사냥감을 찾아다닐 때 입는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의 인상으로 보아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마음씨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소질이 우거진 잡초 속에 묻혀있고 그것들을 가꾸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잡초가 훨씬 높이 우거진 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환경 아래서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은 바탕임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히스클리프 씨는 그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어튼의 겁없는 성질 덕분에 히스클리프 씨는 그런 식으로 억누를 생각은 나지 않았던 거지요. 헤어튼에게는 학대할 맛이 날 만큼 호락호락한 데가 전혀 없다고 그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는 헤어튼을 짐승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악의를 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헤어튼은 읽기나 쓰기는 배워보지를 못했고 주인을 성가시게 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나쁜 습관에 젖어 있어도 후중이라고는 들어본 일이 없으며 좋은 곳에는 한 발짝도 인도를 받아본 일이 없으며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헤어튼이 오랜 가문의 종손이라고 해서 조지프 영감이 소개원 없이 편애하느라고 어린애 다루듯이 비율을 맞추고 귀여워하는 바람에 그가 타락하는데 조지프의 힘이 적지 않이 작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지프는 캐서린 아씨와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그 말대로라면 몹쓸짓을 해서 주인님에게 화를 내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술로 위안을 삼게 해드렸다고 노상 그들을 비난했듯이 이제는 헤어튼의 모든 잘못을 그의 재산을 빼앗은 히스클리프의 책임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조지프는 헤어튼에게 그의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만 있었다면 헤어튼과 어서링 하이츠의 현재의 주인인 히스클리프 사이에 증오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주인에 대한 공포심은 거의 미신에 가까워 히스클리프에 대한 감정은 중얼중얼 입속에서만 비꼬거나 자기 혼자서 하는 위협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렀군요. 캐시는 화해하자는 표시로 준 테리어 새끼를 받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온 첼리와 피닉스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두 마리의 개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머리를 늘어뜨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풀이 죽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캐시는 그날 하루 일에 대해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추측한 대로 캐시의 여행 목적지는 페니스턴 절벽이었고 그 농가의 대문까지는 별일 없이 갔는데 그때 헤어튼이 우연히 나타났고 그가 데리고 나온 개들이 캐시의 일행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은 주인들이 미처 떼어놓기도 전에 한바탕 몹시 싸웠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됐는 거죠. 캐시가 헤어튼에게 자기의 이름과 가는 곳을 말했고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그를 깨어 동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캐시를 안내하면서 선녀굴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며 그 밖에 여기저기 괴상한 곳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캐시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캐시가 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헤어튼이 퍼부은 욕지거리가 캐시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것입니다. 캐시는 집에서는 누구한테서나 내 사랑이니 귀염둥이니 여왕이니 천사니 하고 불리기만 하다가 낯선 사람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심한 모욕을 당한 셈이지요. 캐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느라고 저는 무척 애를 썼어요. 주인님께서 어서링 하이츠의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캐시가 거기에 갔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었죠. 그러니 제가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만약 주인님께서 제가 그분의 분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캐시가 말씀드려 아시게 되는 날이면 주인님은 아마 굉장히 화를 내시고 저는 이곳을 떠나야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캐시에게는 제가 나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캐시는 굳게 약속을 했고 또 저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캐시는 귀여운 아가씨였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